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이제 막 결혼한 지 1년 안 된 새댁 윤희정이라고 해요. 저는 외동인데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결혼 후에는 제가 그토록 꿈꾸던 북적북적한 대가족을 만났더니 그 안에는 아나무인에다 계산적으로 굴기까지 하는 시누이가 버티고 있더군요. 사실 결혼 전에 아예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신우 한 명이 시댁을 풍비박산 만들어 놓은 그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외동으로 자랐어요. 집에 형제도 없고 부모님도 맞벌이를 하셨으니까 집안은 늘 조용했죠.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불 켜져 있는 것도 없고 정막만 흐르는 거예요. 혼자 밥 차려 먹고 혼자 TV 켜고 혼자 방에 들어가서 시간 보내는 게 늘 똑같은 하루였어요. 겉으로 보면 좋을 것도 있었죠. 먹을 거로 싸울 일도 없고 집에 있는 과자는 전부 제 차지였으니까요. 근데요, 그게 별로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누가 같이 뺏어 먹고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웃을 일이 있어야 재밌는 건데 저한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밋밋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도 없어지고 뭔가를 해도 금방 포기해버리는 재미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달랐습니다. 오빠랑 동생이 소리 지르면서 싸우다가도 금세 웃고 언니랑 티격태격 하다가도 같이 드라마 보면서 수다를 떨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제가 혼자 라면 끓여 먹는 동안 친구들은 같이 웃고 같이 울고 또 금방 화해하고 제 눈엔 마치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보였던 겁니다. 아마 그래서일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북적북적한 가족을 꿈꾸게 됐죠. 명절이면 친척들 몰려와 정신없고 식탁에 다 모여 앉아 왁자지껄 떠드는 그런 집안. 드라마 속 대가족 풍경이 저한테는 늘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이런 제 마음이 남편과의 결혼에도 영향을 줬을지도 몰라요. 남편은 대학교에서 만난 선배였는데 저랑은 성격이 정반대였어요. 저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는 타입인데 남편은 활발하고 사람들 중심에 늘 서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모습이 제겐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희정아, 수업 끝나고 뭐 하냐? 그냥 집에 가? 저요? 네, 뭐 과제도 다 끝냈는데 할 거 없으니까 집에 가야죠? 아이, 그게 뭐야. 맨날 집에 바로 가니까 놀 기회가 없는 거 아니야? 어차피 집 가서도 할 거 있는 거 아니면 나랑 밥이나 먹자. 나도 오늘 혼자 남아서 심심해. 보통 같으면 저는 그냥 집에 들어가 간단히 밥 먹고 컴퓨터 켜는 게 당연했거든요. 근데 남편은 꼭 사람 속에 저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저는 그게 참 낯설었고 또 신기했어요. 근데 몇 번 그렇게 놀다 보니까 저도 그게 싫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처음부터 저한테 흑심이 있어서 말로 꿰어낸 거라고는 하지만 아무튼 남편 덕분에 대학생활 즐거웠고 오랜 시간 연애도 할 수 있었죠. 사귀는 동안에도 특히 제가 인상 깊었던 건 남편이 여동생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남편에겐 2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둘은 꼭 단짝 같았어요. 저는 처음에 보고 저게 그린 듯한 남매구나 싶었어요. 오빠, 진짜 신기하다. 보통 오빠들은 여동생 귀찮아한다던데 오빠는 완전 다르네? 어릴 때 부모님이 맞벌이셔서 우리 둘이 붙어 있어야 했거든. 그래서 더 친해진 거야. 이 말을 듣고 저는 이해가 되면서도 부럽기도 했습니다. 저한테 없었던 가족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까요. 근데요, 남편이 여동생을 챙기는 게 너무 지나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다른 오빠들보다도 더 여동생을 참 많이 아끼는 사람이었는데요. 여동생을 끔찍하게 여기는 모습에 제가 가끔 질투도 났을 지경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질투를 느끼는 게 저뿐만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예요. 남편 여동생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제가 남편한테 선물을 받으면 여동생이 꼭 끼어드는 거예요. 언니, 오빠가 저 목걸이 사줬죠? 예쁘다. 근데 나도 갖고 싶다. 언니 거 나 주면 안 돼요? 선물 받은 건데. 에이, 당연히 안 되지. 수진이 너도 남친한테 선물해준 거 남친이 다른 사람 주면 속상하잖아. 나는 남친한테 선물 안 할 건데.
그래서 괜찮아요. 아, 언니 진짜 너무한다. 우리 오빠가 사준 건데 우리 오빠 지갑에서 나온 돈으로 산 건데 나를 못 준다고? 황당하죠? 이게요. 처음엔 그냥 철없는 투정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점점 선이 없어지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데이트 자리에까지 따라 나오고 세상에 연애하는데 셋이 앉아있는 꼴이 된 거예요. 저는 속으로 이건 진짜 아니다 싶더라고요. 저도 결국 남자친구한테 말했더니 남자친구도 가관이더라고요. 오빠, 수진이 너무 심하지 않아? 맨날 따라다니고 선물 탐내고 나도 사람인데 불편하다고. 에이,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애가 원래 애교 많은데 방법을 잘 못 골라서 그래. 그냥 귀엽게 봐줘.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저러는 거야. 남편은 늘 이렇게 넘겼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 이거 결혼하면 진짜 골칫거리 되겠다. 더 웃긴 건요, 신우이도 자기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저를 견제하는 태도는 멈추질 않았습니다. 본인 챙겨줄 남자가 옆에 있는데 오빠가 여자친구 챙겨주는 꼴은 도저히 못 보는 거예요. 도가 넘는 일들이 반복되니까요. 처음엔 신기하고 부러웠지만 오래 보고 있자니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렇게까지 붙어 다닐 만큼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루는 아예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오빠, 궁금해서 그러는데 오빠랑 수진이는 도대체 왜 그렇게 돈독한 거야? 아, 그냥 남매치곤 좀 특별해 보이던데. 글쎄, 그냥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 부모님이 맞벌이셨잖아. 그래서 우리 둘이서만 있는 시간이 많았어. 그때부터 서로만 의지하고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지. 아, 그래서 아가씨가 부모님보다 오빠를 더 따른다고 한 거구나? 무슨 일이든 부모님보단 나한테 먼저 얘기했거든. 진짜 다 나한테 다 털어놔서 곤란할 때도 있었다니까. 남편이 웃으면서 말하는데 그 웃음에서 동생을 얼마나 아끼는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괜히 제 어린 시절이랑 비교가 돼서 더 씁쓸한 거 있죠. 저는 방에 들어오면 혼자 라면 끓이고 혼자 숙제하고 혼자 자는 게 일상이었는데 남편은 여동생이랑 그렇게 붙어 있으면서 서로에게 부모님 역할까지 해줬다는 거잖아요. 같은 나이에 그렇게 다른 풍경이라니 나중에 결혼하면 저는 꼭 아이를 둘 이상 낳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여동생을 챙긴 이유는 또 하나 있었는데요. 아가씨가 워낙 허약한 체질이었던 거예요. 감기 한번 걸리면 일주일을 꼬박 앓고 체력도 약해서 체육대회 같은 날엔 늘 빠지거나 중간에 쓰러지곤 했다더군요. 얘가 어릴 땐 진짜 병치레가 많았어. 괜히 내 눈앞에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진짜 가슴이 얼마나 철렁했는데. 그래서 그냥 쓰러지기 전에 내가 챙기는 게 덜 귀찮아서 하다 보니까 습관된 거지 뭐. 저는 솔직히 그 말을 들으니까 남편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허약한 동생 옆에서 그걸 지켜봤다면 저라도 챙기고 싶었을 것 같거든요. 남편이 여동생한테 유난히 약한 이유가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불편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질투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하지만 또 이상한 건 그 질투가 미운 감정보단 귀엽게 느껴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저보다 여동생을 더 챙길 때면 속으로 씩하고 웃음이 새어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 뭐 저런 남매도 있구나 싶은 거죠. 사실 제가 부러웠던 건 시누이라기보다는 남편네 집안 분위기 전체였거든요. 저희 집은 항상 조용했는데 남편네 집은 달랐어요. 같이 밥을 먹을 때면 식탁이 얼마나 시끌벅적한지 서로 먹고 싶은 걸 챙겨주고 별것 아닌 얘기로도 깔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특히 시부모님이 두 남매를 대하는 태도는 제가 늘 부러워하던 그림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소소한 거지만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두고 꼭 챙겨주고 시누이가 힘들어하면 살뜰히 달래주는 모습.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제 가슴 속에서 나도 이런 집안에서 살고 싶다라는 바람이 차오르는 거예요. 어머님, 오늘 반찬 진짜 맛있네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럼 네가 잘 먹는다니까 더 해주고 싶네. 많이 먹어.
이렇게 따뜻하게 챙겨주시니 진짜 감사해요. 네가 이제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당연하지. 편하게 지내. 외동으로 자라온 저한테는 이 집안의 끈끈한 분위기가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늘 바라던 북적북적함, 서로를 챙기고 웃음을 나누는 풍경, 제가 어릴 적에는 상상만 했던 모습이 여기서는 실제로 존재했거든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점점 남편에게 더 끌렸습니다. 단순히 남자친구라서가 아니라 그 가족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욕심까지 생겨버린 거예요. 시부모님을 만나고 올 때마다 속으로 이 집이라면 결혼해도 괜찮겠다 싶었죠. 그리고 결국 5년이라는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예식장에서 웨딩 마치를 들으며 걸어 들어가던 순간 저한테는 단순히 한 남자와 부부가 된다는 의미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리워하던 가족이라는 세계 속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었죠. 근데 제가 꿈꿨던 그 이상의 가족이 한 명의 빌런 때문에 몇 번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바로 저희 시누이예요. 그 시누이의 빌런짓. 사실 결혼 직전부터 조짐이 심상치 않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하늘에서 저한테 계시를 내려줬던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제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 신호를 무시해버렸던 것 같네요. 결혼식 준비라는 게 원래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 아시죠? 날짜는 다가오지. 해야 할 건 산더미지. 돈 나가는 소리는 여기저기서 들려오지. 저도 그 와중에 겨우겨우 숨 쉬면서 버티고 있었거든요. 드레스 투어에 예물 맞추기, 예단 예물까지 어지간한 건 다 해놨고 이제 남편 턱시도 고르는 것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좀 마음이 가볍기도 했어요. 드디어 끝이 보인다 싶으니까요. 근데요, 문제는 바로 거기서 터졌습니다. 남편이 테일러샵 거울 앞에 서서 검은 턱시도를 입어보고 있었거든요. 점원이 줄자로 어깨 치수 재주고 제가 뒤에서 괜찮네. 잘 어울리네. 하면서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는 거예요. 처음엔 뭐 그냥 친구 전화겠지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표정이 확 굳더니 입던 턱시도를 후다닥 벗어두고 다시 갈아입은 옷 단추도 못 잠근 채 허겁지겁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라서 직원분들께 양해 구하고 후다닥 쫓아갔죠. 아, 오빠, 잠깐 서봐. 뭐야, 왜 그래? 누구 전화했는데 그래? 큰일 났어. 바로 수진이한테 가야 돼.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인데 그래? 애가 다쳤다는데 엄청 울어. 진짜 큰일 났나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웬만하면 남편이 동생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까지 동요 안 하거든요. 근데 사람 다쳤다는 일은 아예 다른 일이잖아요. 저도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많이 놀란 것 같으니까 제가 택시 잡고 다 해줬어요. 근데 남편이 시누이가 있다는 주소를 찍었는데 그게 다름 아닌 호텔인 거예요. 순간 제 머리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병원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왜 하필 호텔? 저는 속으로 진짜 별별 상상을 다 했어요. 설마 누가 끌고 간 거야? 무슨 범죄에 휘말린 건가? 별의별 안 좋은 상상은 다 들었죠. 저도 이럴 정도였는데 남편은 오죽했겠어요. 입술을 꽉 깨문 채 창밖만 노려보면서 무릎 위에서 손가락을 쉴 새 없이 두드리더라고요. 택시를 잡아 타고 달려가는 내내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남편 손만 꼭 잡은 채 차마 말을 못 꺼냈습니다. 괜히 제가 불길한 얘기 꺼내면 더 불안해질까 봐요. 속으로만 계속 제발 아무 일 아니길, 제발 무사하기만 하길 기도했지요. 드디어 호텔에 도착해서 시누이가 있다는 룸 앞에 섰습니다. 벨을 누르는데 제 손끝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제발 별일 아니길 속으로 빌면서 두 번째 벨을 눌렀죠. 몇 초 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멍하니 굳어버렸습니다. 남편도 같이 얼어붙은 게 느껴졌고요. 울면서 다쳤다고 전화한 사람이 활짝 웃으면서 멀쩡히 서 있는 거예요. 눈물 자국 하나 없고 팔다리 어디 하나 다치는 적도 없고 오히려 너무나 싱글벙글하게 언니, 오빠 왔어?
이러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팔을 번쩍 들면서 소리쳤습니다. 속았지? 서프라이즈! 깜짝 놀랐지? 그리고는 깔깔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순간 진짜 기가 막혀서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 얼굴도 완전히 사색이 돼 있었고요. 저희 둘은 죽을 사람 살릴 듯이 달려왔는데 그게 알고 보니 장난이었던 겁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다쳤다고 전화한 게 장난이었어? 에이, 언니 너무 심각하다. 그냥 깜짝 이벤트였는데 뭐. 둘이 얼마나 놀라나 궁금해서 그랬지.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얼마나 생각이 없으면 다쳤다는 얘기로 거짓말을 하는지 심장이 철렁해서 달려온 사람 앞에서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나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화를 내니까 얘가 또 남편 눈치를 슬쩍 보더니 순식간에 남편 뒤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그게 있잖아. 호텔 퇴실하려고 보니까 추가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 거 있지? 근데 나 이미 용돈 다 써버렸단 말이야. 오빠 좀 도와주라. 응? 그 순간 제 머릿속은 그냥 하얘졌습니다. 거짓말도 황당한데 알고 보니 호텔비가 부족해서 부른 거라니. 그리고 이 집안 분위기를 봤을 때 솔직하게 말하면 안 도와줄 줄 알았다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냥 얘는 아무 생각 없이 장난을 겸사겸사 친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남편이었어요. 누가 봐도 돈 없는 장난인데 정작 남편 입에서는 화 한마디 안 나오고 이런 말만 나오더라고요. 아이, 그래도 다친 거 아니라서 다행이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행? 이게 다행이라는 말이 나올 상황이었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게 있었어요. 이래서 신우이가 저렇게 버르장머리 없게 큰 거구나 싶었죠. 누가 뒷수습 다 해주고 뭐든 오냐오냐 다 들어주니까 저렇게 된 거 아니겠냐고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결혼 준비하느라 한 푼이라도 부족한 이 시기이긴 하지만 용돈 떨어졌다는 동생한테 돈 보태줄 수야 있죠. 근데 지금 잘못을 혼내지도 않고 남편이 곧장 카드 꺼내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카드 긁히는 소리가 제 귀에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하지만 저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분노가 목까지 차올랐지만 지금 더 길게 얘기해봤자 이미 결제는 했고 그냥 신우이 태도 문제니까 사람들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우이가 제 눈치를 보더니 꼭 제가 더 잘못한 사람이냥 여우 같은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리고는 지가 먼저 입을 여는 거예요. 근데 언니 표정이 좀 이상한데요? 혹시 제가 안 다쳐서 서운한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저희가 죽을 듯이 달려온 걸 보고도 그걸 조롱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저를 미치게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 제가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가씨, 장난도 정도가 있는 거예요. 오빠랑 제가 얼마나 놀라서 온 건지 아세요? 그리고 이런 사소한 돈 문제는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야죠. 아가씨 지금 몇 살인데요. 오빠한테 의지하는 것도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겠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신우이는 바로 남편 뒤로 쏙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얼굴만 빼꼼 내밀고 또다시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오빠, 언니가 나 혼내. 무서워 죽겠어. 그리고 막 벌써 이름 안 부르고 아가씨라고 하네? 언니, 아직 결혼 안 했잖아. 남편은 그 상황에서도 또다시 멋쩍게 웃기만 했습니다. 누구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웃음으로 넘기려는 태도였어요. 저는 그 모습에서 더 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은 신우이에게 있는데 남편은 끝내 따끔하게 한마디도 못했으니까요. 결국 호텔을 나서면서 저는 그동안 쌓인 걸 남편에게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오빠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다 큰 여동생을 왜 그렇게 감싸고만 도는 건데? 누가 봐도 잘못한 건 아가씨잖아. 어머님 아버님도 아가씨가 저렇게 아나무인한 거 아셔? 그냥 아직 철이 없는 거잖아.
다친 거 아니라서 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부모님한테는 얘기하지 말자. 괜히 걱정시켜드려서 좋을 게 뭐가 있냐? 철이 없다고? 이게 단순히 철없는 행동으로 보여? 다쳤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오빠 불러낸 게 단순한 철없음이라고 생각해? 거짓말을 해도 그런 거짓말은 하면 안 되지. 오빠가 따끔하게 얘기 못하는 거면 어머님 아버님한테 말씀드리자고. 나 더 이상 휘둘리고 싶지 않으니까. 아이, 부모님한테는 비밀로 해줘. 수진이가 나쁜 애는 아니잖아. 그냥 너무 오냐오냐 커서 그래. 내가 이번에 알아듣게 얘기할게. 저는 남편 말을 듣고 더 답답해졌습니다. 아니, 진짜로 심각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를 달래듯이 말하잖아요. 저 같으면 차라리 당장 부모님께 알리고 호두에게 혼을 내게 했을 텐데 남편은 끝까지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좋아. 오늘은 결혼 준비 중이라 그냥 넘어가 줄게. 하지만 오빠 명심해. 결혼해서도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땐 나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겠어. 내가 잘 일러둘게. 더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제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는지 남편도 그제야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렇게 호텔에서 벌어진 소동은 결국 조용히 지나갔어요. 저도 결혼식을 앞둔 입장에서 굳이 더 키우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신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어쨌든 시간은 흘렀고 결혼식을 무사히 마친 뒤 저희는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시댁에서 마련해준 신혼집에 들어가 살림을 시작했어요. 집도 시댁이 도와줬고 결혼 준비도 시댁에서 손을 많이 쓴 터라 저도 고마운 마음이 컸거든요. 그래서 하루날 잡아 시댁 식구들을 집들이에 초대하기로 했죠. 저는 기왕 모시는 거 아예 작정하고 준비에 들어갔어요. 아버님이 좋아하신다는 갈비찜, 어머님이 좋아하신다는 게장, 그리고 시누이가 잘 먹는다던 잡채까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해서 차렸습니다. 새벽부터 장을 보고 하루 종일 부엌에서 땀 흘리며 반찬을 하나하나 손수 만들었어요. 그릇 장식도 예쁘게 해보고 테이블도 보기 좋게 꾸며놓으니까 제 마음도 뿌듯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혼자 밥 해먹는 게 익숙하다 보니 음식 맛도 제법 괜찮게 나왔습니다. 다행히 시부모님 입맛에도 잘 맞으셨나 보더라고요. 제가 만든 갈비찜을 맛본 아버님은 젓가락을 멈추질 않으셨어요. 이야, 이거 갈비찜 맛있다. 간이 딱 맞네. 계속 먹게 되네. 게장도 짜지 않고 딱 좋아. 손이 많이 갔을 텐데 정성이 느껴지네.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기분이 좀 풀리더라고요. 그간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역시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신혼집에 들어서자마자 표정이 시큰둥했거든요.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괜히 시비조로 말을 꺼냈죠. 어? 커튼색이 좀 별로네. 조명은 왜 이렇게 노랗지? 오빠, 집 꾸밀 땐 나한테 물어봤으면 더 예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속으로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투명인간처럼 말도 안 걸고 남편이랑만 얘기를 하면서 괜히 시비 걸지 않아도 될 걸 굳이 찾아내는 태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빠, 결혼했다고 가족들한테 소홀해지고 그런 건 아니지? 요즘은 나랑도 얘기 잘 안 하고 좀 그렇다? 그 말이 은근히 질투 어린 소리라는 게 뻔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냥 웃어 넘기려 했는데 마음 한구석이 또 답답해지더군요. 식사 자리에서도 시부모님은 맛있다며 기분 좋게 드시고 계셨고 저랑 남편도 기쁜 마음으로 반주도 나누면서 네 명이 화기애애하게 시간 잘 보냈는데요. 시누이는 젓가락만 이리저리 굴리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표정도 여전히 굳어 있는 거예요. 제가 화제를 돌리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도 시누이는 시큰둥한 목소리로 대답하거나 아예 대꾸도 안 하는 거죠. 아버님, 요즘 운동은 계속 다니세요? 그럼 꾸준히 하고 있지. 근데 네가 이렇게 밥 잘해주면 운동해도 소용없겠다. 자꾸 살이 찌겠어. 맞아, 맞아. 이렇게 성심껏 차려주니 너무 든든하다. 두 분은 흐뭇하게 웃으셨는데 그 옆에서 시누이는 젓가락만 톡톡 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젓가락을 휘적거리는 모습을 보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있나요? 이런 데 와서는 입맛에 안 맞아도 빈말로라도 맛있다 한마디 해줘야 하는데 저렇게 시큰둥하게 앉아있으니 제가 아침부터 땀 흘리며 준비한 게 다 부질없어진 느낌이었어요. 아가씨, 잡채 괜찮아요? 전에 좋아한다고 해서 일부러 많이 했는데. 그냥 좀 부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애써 다른 얘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돌려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굳이 기분 안 좋다고 티를 내고 있으니 아무리 제가 애써도 식탁 위 공기는 어쩔 수 없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은 점점 흘러서 집들이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음식도 다들 잘 드셨고 시부모님도 흐뭇해하시고 저는 속으로 그래도 다행이다. 큰 문제 없이 넘어가겠구나 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신우이가 슬쩍 다가오더니 제 옆구리 쪽에 대고 툭 한마디를 던지더라고요. 언니, 신혼집도 우리 엄마 아빠가 해주고 결혼식 비용도 우리 오빠가 냈는데 언니는 뭘 해오셨어요?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뭔가 소름이 오소소 돋더라고요. 다들 안 볼 때 제 옆에 착 붙어서 이게 무슨 음침한 짓이래요? 아니, 저한테 뭘 해왔냐니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매번 이렇게 삐딱한지. 저도 안 참고 거칠게 받아치고 싶었지만 나이 좀 더 먹은 제가 참았습니다. 시부모님도 계시고 좋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웃으며 넘어갔지만 속으로는 당연히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얘가 갑자기 안방으로 쓱 들어가더니 제 옷장을 활짝 열어 젖히는 겁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그릇을 씻던 손에 거품이 잔뜩 묻은 채로 우두커니 바라봤습니다. 신우이는 그 옷장에서 벌써 제일 비싼 게 뭔지 스캔을 완료해선 그걸 덜컥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저도 아까워서 경조사 때나 겨우 드는 명품 가방을요. 와, 이거 진짜 명품이네? 언니, 오로빠 덕에 산 거니까 제가 가져도 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아니, 주인이 눈앞에 있는데 남의 옷장을 마음대로 열고 가방을 들고 나와 놓곤 자기가 가지겠다니 이게 도둑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이었어요. 술이 몇 잔 들어가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신우이 말에 대고 이렇게 거드는 겁니다. 그래, 그냥 가져가. 이 사람 가방 많잖아. 괜찮아. 술 기운에 기분이 좋았는지 신우하자는 대로 다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속이 활활 타올라서 진짜로 손에 들린 그릇을 던져주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신우이는 신난 얼굴로 옷장 쪽으로 다시 달려갔습니다. 임자 만났다는 듯 더 열심히 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옷을 꺼내 흔들어 보고 코트 재질 만져보고 가격표라도 확인하듯 이리저리 휘젓는데 제 속은 이미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제 귀금속까지 탐내는 거예요. 몇 달 전 친정엄마가 결혼 축하한다고 사주신 금목걸이를 신우이가 덜컥 꺼내든 겁니다. 그건 제게 정말 특별한 물건이었거든요. 어머, 이거 금인가 보네? 괜찮다. 이것도 낮추면 되겠다, 언니. 제가 다 참아도 이것만큼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 순간 반사적으로 목걸이를 낚아채듯 손에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안 돼요. 친정어머니가 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입을 삐쭉 내밀면서 혼잣말인지 일부러 들으라는 건지 중얼거렸습니다. 아, 어쩐지 좀 짜치더라. 그 말이 제 귀에 콱 꽂히는 순간 눈앞이 확 뒤집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짜치다니요? 그건 친정 엄마가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의미를 알 리도 없는 애가 그렇게 쉽게 툭 내뱉는 걸 보니 저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친정까지 싸잡아 깎아내리는 꼴이잖아요. 그건 진짜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피식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를 내뱉으며 서랍을 열어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갖고 가는 김에 이것도 챙겨 가실래요? 신우이가 대수롭지 않게 희죽거리면서 그 서류를 받아들더니 몇 초 만에 표정이 싹 굳어버렸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남편도 옆에서 서류를 훑어보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술기운이 확 날아간 사람처럼 눈빛이 흔들리더군요. 순간 집안 공기가 단숨에 싸늘해지며 얼어붙었죠. 제가 본때를 보여줄 시간이었어요. 제가 꺼낸 건 다름 아닌 코인 투자 계약서였습니다. 사실 그 종이는 며칠 전 제가 신혼집 짐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였죠. 원래 저는 남편 물건 뒤지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날은 유독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안 보려 해도 시선이 계속 끌리더라고요. 아마 신이 주신 두 번째 기회였나 봅니다. 저도 모르게 결국 그 서류를 손에 쥐어들었거든요. 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계약자 이름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김수진 신우이 이름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남편 서재에서 신우이 명의 서류가 나온 걸까요? 저는 호기심 반 불안 반으로 앞장에서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쓰여 있던 금액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이 턱 막혔습니다. 5억 원. 이게 진짜 맞아? 왜 이렇게 0이 많아? 오타 아니지? 저도 코인에 대해서는 문외한에 가까운데 아무리 몰라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발행되지도 않은 코인에 그것도 무려 5억이라니. 제 눈앞에 사기라는 단어가 번쩍 떠오르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뒤에 붙어 있던 대출 확인서였습니다. 그 역시 신우이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와, 진짜 얘가 미쳤구나. 그런데 대출도 그냥 대출이 아니었어요. 담보대출이었거든요. 저는 서류를 덮었다가 다시 펼치며 몇 번이고 확인했어요. 담보로 잡힌 게 뭐였는지 아세요?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순간 제 머리가 다 아득해지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걸 어쩌지? 그냥 눈 감아야 하나? 마음속에서 수십 가지 생각이 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원래 시부모님이 공평하게 나눠주신 재산이었거든요. 결혼 준비하면서 남편에게는 지금의 신혼집을, 시누이에게는 그 아파트를 넘겨주셨는데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버린 겁니다. 아니,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큰 돈을 빌린 거야? 도대체 그 코인이 뭐길래? 그래서 저는 노트북을 켜고 계약서에 적힌 코인 이름을 검색했거든요. 검색 결과를 보는 순간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뉴스 기사들이 주르륵 뜨는데 하나같이 사기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설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기 당한 게 분명했어요. 기사 내용을 읽다 보니 더 기가 막히던데요. 기술 자료 100서. 그런 건 그림자도 없고 그냥 번지르르한 홍보글 몇 장으로 사람 꾸득여서 돈을 빨아먹은 가짜 코인이더라고요. 저는 모니터 앞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싸구려에 누가 속는다 했더니 하필 그게 아가씨라고? 진짜 답도 없다. 평소에 시누이가 구구절절한 거 다 남편한테 의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서류가 여기 있는 거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요. 시부모님 무서워서가 맞을 겁니다. 뭐 담보도 담보긴 한데 시부모님이 평소부터 입버릇처럼 땀 흘려번 돈만이 진짜 돈이다 라고 말씀하시던 분들이셨거든요. 괜히 헛바람 든 재테크니 주식이니 코인이니 하는 건 아예 근처에도 못 가게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서류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만약 이 사실을 시부모님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가 눈에 훤히 그려졌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사기 코인에 투자했다고 하면 두 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말 안 해도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그 서류를 보고도 못 본 척을 했던 겁니다. 어차피 제 일이 아니고 시누이가 알아서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애초에 남편도 시누이도 모르게 본 거라 제가 나서서 사기당했냐고 물어보고 책임을 같이 질 생각도 없었고요. 사실 그 집이 날아간다고 한들 어차피 남편은 지금 신혼집을 받아뒀으니까 큰 타격이 없잖아요. 만약 남편이 이 서류를 들고 온 게 시누이 빚 갚는 거 도와주려고 그런 거라면 뭐 저는 같이 책임질 생각 없으니 갈라서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집들이 자리에서
신우이가 제 친정을 무시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면서 제 꼭지가 돌아버린 거죠. 우리 엄마가 힘들게 사준 선물을 하찮게 보며 웃어 넘기는 태도. 거기서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부모님이 있는 자리에서 그 서류를 꺼내들고 내민 겁니다. 먼저 건드린 건 분명 신우이였으니까요. 서류를 받은 신우이는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덩달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런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신 아버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신우이 손에서 서류를 확 빼서 들더니 눈을 휘둥그레 뜬 채 빠르게 훑어보셨습니다. 잠시 후 아버님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신우이를 향해 고함을 치셨습니다. 너 이게 뭐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것도 이런 사기 같은 코인에 돈을 퍼부었다고? 신우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 풀린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더니 손살에 치면서 구구절절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빠, 그게 아니고요. 진짜 잘 된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다들 투자한다니까 저도 그냥 아니, 진짜 그렇게 나쁜 게 아닌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님이 그런 변명을 귀에 담으실 분이 아니죠. 벌써 핸드폰 꺼내서 기사 검색하고 계셨다니까요. 화면 몇 번 스크롤 하시더니 씩씩하고 숨을 들이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대로 신우이 뺨을 갈기셨어요. 이 미친 거사. 내가 평생 흘린 피땀으로 마련한 집을 네가 이렇게 함부로 써? 어디서 재벌 담보로 잡히고 그 돈을 사기꾼들한테 갖다 바쳐.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신우이는 얼굴을 감싸쥐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허둥지둥 그 옆에서 아버지를 막으려 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진정하세요. 수진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하시면. 그러자 아버님이 남편을 노려보며 더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어? 너 이 자식. 너는 오빠라는 놈이 동생이 이딴 짓을 하는데 혼내지 못할 망정 감싸고 돌아. 너도 미친 거야?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우물쭈물하다가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님의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신우이는 원래 음악 전공을 살려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유학을 갈 수나 있겠냐고요? 아버님이 그 얘기를 딱 잘라 끊어버리셨습니다. 김수진, 너 이 자식 이딴 짓을 해놓고서 유학을 가겠다고? 다 집어쳐라. 이제 너한테는 단 한 푼도 못 준다. 어디서 감히 부모 돈꼴을 이렇게 빼먹어. 쟤부터 당장 찾아와. 그 전까지 넌 우리 딸 아니다. 그 말 듣는 순간 신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아빠, 죄송해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진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진짜예요. 근데 아버님은 단단히 화가 나 계셨어요. 신우이가 무릎 질질 끌면서 쫓아가는데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어머님 팔을 잡아 끌며 현관으로 향하시더라고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집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집에 남은 건 저희 셋뿐이었죠. 그런데 신우이는 금세 저를 노려보며 달려들었어요.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 서류 꺼내지만 않았어도 아빠는 모르셨을 거잖아. 내가 다 망했어. 다 네 탓이야. 김수진, 이 큰일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어? 너도 네가 뭘 알고 있는 줄 알고 그렇게 까불었니? 너가 쫄리는 게 있으면 알아서 사리고 살았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게 그런 미친 짓을 왜 해? 신우이는 바닥에 무너져 울부짖고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속으로 이게 다 자업자득이지 하고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여우 같은 년한테는 똑같이 여우처럼 굴어주는 게 상책이니까요. 그때 갑자기 신우이가 바닥에 무너져 엉엉 울더니 남편 팔에 매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오빠 나 이제 어떡해. 아빠가 나 버린다잖아. 유학도 다 떨어졌다잖아. 오빠 제발 나 좀 살려줘. 언니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잖아.
남편은 잔뜩 당황한 얼굴이었고 저를 힐끔 보더니 결국 한마디를 꺼냈는데 뭘 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우리한테 상의는 했어야지. 이건 당신이 선 넘은 거야.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누가 사기당한 거고 누가 집을 담보로 잡은 건데. 저는 조용히 있다가 사실만 적시한 거잖아요. 이 와중에도 남편이 지 동생 혼낼 생각은 안 하고 제 탓이나 하는 꼴이 진짜 너무 열받더라고요. 뭐라고? 내가 전에 호텔에서도 얘기했지. 또 이런 일 있으면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근데 지금 그 일 있었던 게 얼마나 지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 제가 먼저 우리 친정 무시한 거 못 들었어? 그렇게 좌우분간 못하고 눈 가리고 네 동생 싸고 도는 게 좋으면 평생 그렇게 살던가. 나는 그렇게 못 살겠으니까 이혼해. 순간 남편 얼굴이 확 변하더니 제 손을 붙잡으며 다급히 사과했어요. 아니야. 미안해. 희정아, 당연히 네 잘못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나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고는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무단횡단하다가 내가 수진이한테 먼저 건너가라고 했거든. 겁먹은 애를 먼저 내보냈다가 사고가 난 거야. 그래서 다리에 큰 흉터가 남았어. 그게 죄책감처럼 돼서. 그러면서 신우이가 하는 부탁은 다 들어주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신우이가 그런 제 오빠를 엄청 이용해 먹었다는 거죠. 남편은 죄책감을 덜기 위해 신우 다리에 난 상처 치료도 10년 동안 알바하고 돈 모아서 다 해줬다고 하는데 그러고도 이런 식으로 사고를 일으키면 다 해결을 해줬대요. 저는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까지 신우이를 감싸고만 돌았는지, 왜 아무리 잘못을 해도 혼내지 않았는지. 하지만 이해가 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건 또 아니었죠. 그건 니네 사정이고 제가 알 바냐고요. 그때 신우이가 울다 말고 오히려 남편을 향해 노발대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오빠. 내가 뭐라든 다 해주기로 했잖아.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남편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런데 신우이 입에서 더 황당한 요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빠, 아빠가 집 찾아오라잖아. 근데 내가 어떡해. 오빠가 대신 해와. 오빠가 은행 가서 알아서 처리해줘. 수진아, 그건 네가 해야지. 네 명이야. 아니, 왜 내가 해? 나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오빠가 나 대신 해결해. 오빠는 나 평생 책임져야 해. 그게 오빠 역할이야. 전 옆에서 듣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신우이는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학비. 그건 언니가 내. 언니가 결혼해서 얻은 거 다 우리 집 덕분이잖아. 집도 우리 엄마 아빠가 해주고 결혼식 비용도 오빠가 다 냈는데 언니는 빈손으로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언니가 그만큼은 내놔야지. 내가 목걸이? 가방? 그런 걸로 봐주려고 했는데 다 언니가 자초한 거야. 유학비는 몇 억이란 말이야. 뭐라고? 네가 집 담보 잡아서 사기꾼한테 돈 갖다 바친 게 왜 내 책임인데? 내가 네 시다발이야? 정신 차려 김수진. 신우이는 제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듣고 오히려 더 울면서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오빠, 나 유학 못 가면 인생 끝나. 그럼 누구 손해야? 오빠 손해잖아. 그래, 언니가 어차피 이혼하자는데 뭐가 문제야. 언니만 쫓아내면 돼. 언니 쫓아내고 이 집 담보를 잡아서 일단 내 빚부터 수습하자. 그러면 되겠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고 있던 남편이 드디어 한마디를 내뱉었죠. 수진아, 이제 그만해라. 뭐가? 나 지금 진심이야. 언니를 쫓아내. 그럼 다 해결된다니까? 네가 뭔데 우리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 네가 뭔데 내 아내 탓을 해. 네가 네 손으로 집 날려먹고 네가 네 발로 사기꾼 찾아가 돈 퍼준 거잖아. 근데 왜 그 책임을 우리한테 전가해? 오빠, 나 몰라. 그냥 몰라. 오빠가 다 해주면 돼. 나 망하게 될 거야? 나 버릴 거야? 그래, 나도 이제 모르겠다. 나는 할 만큼 했어. 이제는 너한테 질려서 못 해먹겠다.
네가 싸놓은 똥은 네가 치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더니 이제는 내 가정까지 망치려고 들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어. 순간 집안이 쩌렁쩌렁 울릴 만큼 남편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남편은 신우이를 팔로 밀쳐내고 문을 벌컥 열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네 오빠 안 할 테니까 너 알아서 살아라. 이제 연락하지 마. 그렇게 남편은 결국 신우이를 내쫓았습니다. 방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 남은 건 무겁고 차가운 침묵뿐이었지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드디어 스스로 목줄을 끊었다는 걸요. 집들이 이후로 시댁은 말 그대로 얼음장 같은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웃음소리 하나 없이 서로 얼굴만 피하고 필요할 때만 말 몇 마디 툭 던지는 차갑게 굳은 공기뿐이었죠. 그날 사건이 남긴 파장이 얼마나 큰지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신우는 집을 나가버렸대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친구 집에 얹혀 지낸다고 하는데 부모님 볼 낯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을 담보로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친정 무시하다가 꼬리가 잡힌 판국인데요.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그래도 양심은 있네. 그 상태로 부모님 얼굴 보고 들어올 수는 없겠지. 그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버님은 여전히 단호하셨거든요. 그 화가 조금이라도 풀릴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시 집을 찾아와야 하는데 아무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집을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면 부모 자식 연을 끊는다고 하셨던 그 말이 허세가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았습니다. 아버님이 평생 땀 흘려 번 돈으로 샀던 첫 번째 집이었으니까요. 그 돈으로 마련한 집을 담보로 사기꾼들한테 갖다 바친 거 용서가 될 리 없었죠. 준비하던 유학은 물거품이 됐고 집 문제도 스스로 감당하라는 냉혹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결국 신우는 채무 변제를 위해 이교대 공장에 들어갔다더라고요. 평생 무거운 거라곤 악기 들어본 게 전부였을 손이 이제는 기름때 묻은 장갑을 끼고 쇳소리 요란한 기계 앞에서 땀 흘리는 신세가 된 거예요. 평생 온실 속에서 공주님처럼 살던 애가 하루아침에 노동 현장에 내던져졌다니 그걸 듣는 순간 저는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그 사건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잘하더라고요. 틈만 나면 고맙다고 하고 눈치 보면서 말투도 조심스럽게 바뀌었어요. 당신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수진이한테 끌려다니고 있었을 거야. 이번에야 정신 차렸어. 정신 차린 건 다행인데 너무 늦었지. 내가 연애할 때부터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이제서야 정신 차렸다는 게 말이 돼?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 내가 죄책감에만 매달려서 제대로 판단도 못했나 봐. 남편 얼굴에는 후회가 깊게 깔려 있었어요. 동생이 망가지는 걸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 저를 외면했다는 미안함, 두 가지가 동시에 얹혀 있으니 늘 무겁게 한숨만 쉬더군요. 참, 사람이 애잔하더라고요. 동생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에서 벗어났더니 이제는 다른 죄책감을 안고 살게 되었으니 말이죠. 시부모님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아버님도 확연히 말수가 줄어드셨고 어머님은 집 구석구석을 닦으며 마음을 달래려는 듯 더 바쁘게 움직이셨죠. 저는 그 모습이 괜히 마음에 걸려서 주말마다 남편과 함께 시댁에 찾아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님은 제 손을 꼭 붙잡으셨어요. 내 덕에 우리가 알게 됐어. 우리가 너무 안일했어. 수진이가 잘못된 길을 가는 줄도 몰랐구나. 그리고 지난번에 수진이가 사돈 내 육보인 거 그건 내가 대신 사과하마. 남한테도 그러면 안 되는데 어찌 제 세연이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어. 아버님, 어머님, 괜히 제가 이를 키운 것 같아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아니었으면 수진이는 끝까지 숨겼을 거야. 그래도 더 큰 화를 불렀겠지.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죄책감이 더 커지더라고요. 내가 서류를 꺼내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진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두 분은 미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고맙다고 하시니 저도 목이 꽉 매더라고요.
미움받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고맙다며 다독여주시는 두 분이 진짜 어른이구나 싶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수진이 일은 부모님께 맡기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맞아. 근데 저 애가 진짜 정신 차릴까? 솔직히 저렇게 무너진 사람이 다시 정상으로 살 수 있을까 싶어. 모르겠다. 그래도 언젠간 깨닫겠지. 아니면 글쎄, 이제 머리 아프게 생각 안 할래. 그날 밤 저는 혼자 누워 있는데도 신우이가 울부짖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언니 탓이라며 달려들던 눈빛, 오빠 붙잡고 이혼하라고 소리치던 목소리. 그 장면을 떠올리면 아직도 등골이 오싹했어요. 결국 이 모든 일은 누가 말려도 안 되는 일이었나 봅니다. 아무도 끊지 않았으면 신우는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었을 테니까요. 이제 남은 건 신우가 그 바닥을 찍고 제발 정신 차리길 바라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저는 다짐했습니다. 신우가 정신 차리고 돌아올 때까지, 아니 그 전까지라도 제가 시부모님 곁을 딸처럼 지켜드리자고요. 신우가 다시 일어나든 못 일어나든 이번 기회에라도 제가 그 빈자리를 채워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결국 제가 바라던 가족의 모양새랑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이렇게 살다 보니 저희 엄마 아빠도 상황에 순응하다 보니 그렇게 바쁘게 사셨겠구나 싶어서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어린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으니까요. 오늘은 오랜만에 친정 부모님께도 연락을 드려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부족한 제 얘기를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